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도구 강일동 16번지에 위치한 야산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산책로가 조성되고 있던 거죠. 그날 몇몇의 인부들이 동원이 됐고 오전부터 작업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포크레인 기사가 도착해서 한 60cm 정도 땅을 파내려 갔을 무렵 낯선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뭐지? 비닐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수상함을 느꼈죠. 게다가 이 비닐은 검은색 케이블 선으로 묶여서 마치 봉인된 듯한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 두툼한 오리털 이불이 똘똘 말린 채 들어있어요. 쓰레기를 버린 건가? 기사는 일단 다가가서 그 케이블 선을 풀어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강동경찰서 수사팀이 즉각 현장에 출동합니다. 시신을 확인하니까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왼손만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불로 싸매고 다시 비닐에 넣어서 땅에다 매장했다? 이건 결코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범인의 심리가 반영된 거죠. 즉 그만큼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죽은 이가 누군지 그 신원만 파악된다면 범인의 정체도 금방 떠오르리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풀리지 않습니다. 일단 그 죽은 이 신원을 알 만한 소지품이 없었어요. 그나마 시신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주머니 속에서 10,000원짜리 국권 화폐가 발견됐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07년에 10,000원권이 국내에서 신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신권과 국권이 혼용돼서 사용됐어요. 즉 그 말은 이 피해자가 적어도 2008년 이전에 사망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최소 여기에 2년간 묻혀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 기간 동안 시신은 완전히 부패돼서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황상 안매장 당한 건 분명해요. 근데 신원은 고사하고 사인도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뼈만 남은 사체에서 온전한 DNA 검출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죠.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이 인근에서 땅에 묻혀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이게 범인이 따로 잘라낸 건 아니에요. 근데 매장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떨어졌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앞서 발견된 시신은 완전히 부패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따로 나온 이 왼손은 온전한 거예요. 피부 조직이 실압화된 채 부패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사실 시신의 부패 속도는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에 백골화가 진행되죠. 하지만 아주 드물게 시신이 실압화, 그러니까 밀랍처럼 변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밀폐된 저온의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실압화된 시신이 발견된 경우는 손에 꼽아요. 그래서 국가수 부검의도 이 발견된 왼손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한 거죠. 무엇보다 사건에 있어서는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 손 때문에 거기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고 그렇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49살의 중년 여성 김 씨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5년 전인 2005년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어요. 당시 그 신고를 한 건 그녀의 동거남 37살 심 씨였고요. 또 죽은 김 씨의 친딸이었죠. 여기서 경찰은 먼저 딸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라는 말에 딸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억울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엄마를 죽인 건 분명 그 동거남일 거예요.
2005년 당시 김 씨의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딸이었어요. 어버이날 가까이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연락 두절인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좀 불안했죠. 그 와중에 문득 이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모가 말하길, 야야, 내가 꿈속에서 네 엄마를 봤는데 쟤 무슨 냉동창고 같은 곳에서 막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게 이모의 꿈이긴 했지만 지금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딸이 불길함을 직감했죠. 급히 엄마가 사는 집 천호동의 지하 새방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집에는 동거남 심씨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 김씨가 며칠 전에 다퉜는데 집을 나갔다. 자기도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심씨는요. 자기도 혹시 몰라서 이미 실종 신고를 접수했대요. 하지만 딸은 이 말을 믿기 힘들었죠. 정말 신고를 했다면 분명 경찰이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 텐데. 수상했고 딸은 바로 동거남 심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해요. 예상대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후에 그녀에 대한 실종 관련 조사는 무려 3년이나 지난 2008년에서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것도 2008년에 그 유명한 유영철, 강호순 사건 연달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그들의 여죄를 찾기 위해서 장기 실종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강동서도 그 실종자들 대상으로 막 조사를 하다가 단 한 사람, 김 씨에게서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거죠. 김 씨가 사라진 지난 3년간 딸뿐만 아니라 모든 지인들은 하나같이 동거남 심 씨를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실종 이후 심 씨의 행동이 너무도 수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우고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다 해도 실종 상태인데 자긴 너무 태연하게 사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니 이 집에서 새살림까지 차렸고요. 이거는 뻔뻔하다를 넘어서 그 김 씨가 집에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걸 확신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경찰은 이 심 씨라는 사람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한 명으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3년 전에 김 씨가 실종된 직후 심 씨랑 이 집에서 술자리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날 유독 이 집안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인이요, 마침 과거에 가족 부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맡았던 시체 냄새랑 비슷한 느낌? 근데 이게 또 아주 확실하진 않고요. 여기서 경찰은 그에게 즉각 체면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여기서 너무 놀라운 기억 하나가 끄집어내졌죠. 그 집 현관에요. 노란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웬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최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심 씨가 범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즉각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 씨는 노발대발 끝까지 모르쇠예요. 그 아이스박스 있었던 건 맞다. 근데 그 안에 막걸리로 만든 술빵이 있어서 거기다 그냥 뒀는데 안에 넣고 내가 깜빡해서 상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 것 같다라는 주장이었죠. 사실 이렇게 잡아떼니까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당장 시신도 없고 확인할 현장도 없기에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거든요. 결국 그 당시 심 씨는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나고 말았죠. 그러다 2년이 지난 2010년 우연히 땅에 묻힌 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심지어요, 그 시신이 발견된 위치, 그 산이잖아요. 이 산이 심씨 집안의 선산이었어요. 확실한 연결고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연결고리일 뿐 아직은 정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안 되겠다. 모조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자.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두 사람이 동거했던 천호동 자택이었습니다. 이제 오래됐고 해서 심씨 역시 예전에 여길 떠났어요. 이 커플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이 집 우편함에서요. 사망한 김 씨 앞으로 온 고지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내용을 열어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채권 추심 회사가 보낸 독촉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난 2003년에 김 씨가 홈쇼핑에서 오리털 이불을 구매했어요. 근데 돈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이불 회사가 부도가 났고 추심 회사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7년 만에 당신 그 오리털 이불 돈 안 냈다라고 독촉장이 날아온 거고요. 그런데 오리털 이불이요? 경찰은 즉각 그 구매한 상품을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 이불이 김 씨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불과 어딘가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딸 역시 이거 엄마가 사용하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이 두 개의 이불이 동일한가? 이거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7년 전에 산 이불이거든요. 또 제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고도 없고요. 경찰이 일단은 구매자 내역을 확인해요.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연락을 돌린 끝에 세상에나 원주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저 그 이불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확인을 했고요. 그녀의 허락을 받아서 경찰이 원주에 가서 직접 그 이불을 공수해왔죠. 이제 확인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 개 이불의 섬유 조직, 재봉 패턴, 성분, 오리털의 성분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죠. 2010년 11월 16일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심 씨는 붙잡히기 직전까지 도박을 하면서 포천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은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식당으로 손님인 척 조심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심 씨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한눈에 이걸 감지하고 곧장 뒷산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다 잡은 쥐를 놓칠 순 없죠.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그는 결국 검거됩니다. 체포된 심 씨는 여전했어요. 아니 2년 전에 다 끝난 사건 가지고 왜 또 자기를 괴롭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이런 태도에 경찰도 사실 살짝 당황합니다. 왜냐면 증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앞서 그 시신을 감싼 이불, 그 이불을 통해서 살인이 집에서 벌어졌구나 라는 건 성립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이 동거남 심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입해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게 심 씨가 자백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어쩌지? 말할 그럴 기미가 없는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경찰은 마지막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단 심 씨를 데리고 그 시신이 발견된 산으로 차를 몰게 돼요. 이때 그에게 사건과 관련된 어떤 말도 일체하지 않았죠. 그렇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둘러봐라 하는데 갑자기 심 씨의 태도가 급변해요.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막 바들바들 떨더니 불안하고 초조함이 역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경찰은 여전히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막 두려워하던 심 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오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저기 김 씨 귀신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요. 귀신이요? 자, 이걸 경찰이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심 씨는 모든 범행을 실토하기 시작했죠. 5년 전 그는 도박에 미쳐 있었습니다. 마땅한 벌이도 없는데 매일같이 도박장에 가서 한 방 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김 씨 돈이라는 거죠. 그렇잖아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동거남이 너무 몰상식하게 구는데요. 두 사람은 매일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 2005년 5월 9일 밤 11시. 그날 역시 도박에서 돈을 다 날린 심 씨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 씨는 단박에 저 인간이 뭘 하고 돌아왔는지 눈치챘고요. 이어서 두 사람은 또 싸우고 말다툼을 하는데 김 씨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막 격분합니다. 그런데
심 씨가 가뜩이나 그날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죠? 근데 여자친구까지 자기를 막 쪼아대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김 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녀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조릅니다. 버티지 못한 그녀는 잠시 후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때 범인 심 씨는 당황하기보다는 일단 이 시신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급합니다. 그때 눈에 보인 게 오리털 이불이에요. 그 홈쇼핑으로 얼마 전에 썼던 거요. 이불로 시신을 칭칭 감싸고 다시 비닐로 덮어서 봉인했죠. 자, 이제 이걸 어디다 두지? 이때 또다시 눈에 들어온 건 집에 있던 대형 아이스박스였습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시신을 담아두고 테이프로 다시 칭칭 밀봉해요. 그렇게 그 아이스박스를 집안에 두고 한동안 쭉 생활을 하게 되죠. 더 경악할 만한 일은 그리고 나서 지인들까지 집에 불렀어요. 술판을 벌였죠. 이때 냄새를 누군가 맡은 거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지인이던 한 호프집 사장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잠시 아이스박스 좀 이 안에 내가 뭐 막걸리 뭐 만들려고 넣어놨는데 하면서 이걸 좀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스박스가 그 술집에 며칠간 방치되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갈수록 손님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이 집에서 무슨 냄새예요? 술맛 다 떨어져 정말. 그러니까 호프집 사장도 화가 나서 심 씨한테 당장 이거 가져가라고 전화합니다. 그래서 심 씨가 마지못해 그걸 수거해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더 이상은 집안에 둘 수 없는 상태였죠.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이 시신을 선산에 묻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옮기는 건 불가능했어요. 믿을 만한 지인 한 명을 불러냈죠. 밤 11시 두 사람은 차에 아이스박스를 싣고 강동구 강일동 16번지에 위치한 선산으로 향합니다.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꺼내 그대로 땅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땅을 다 덮어뒀고요. 이후 그는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으면서 태연하게 살게 됩니다. 친딸이 찾아와서 엄마 어딨냐 신고했냐, 그 와중에 경찰 조사도 받았죠. 근데 그런 당당한 태도로 지난 5년을 거짓말로 버틴 겁니다. 이후 재판대에선 범인 심 씨, 그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역 13년형을 받게 되죠. 이게 좀 생각보다 짧은 형량인 것 같죠. 어쨌든 시신을 함께 유기한 지인 역시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13년형? 아직도 좀 갸우뚱하긴 해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은 지난 2023년 이미 출소한 것으로 보이죠.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건 오늘 사건에서 지문 감식이 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문 감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해요. 특히나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숱한 범죄 사건이 해결되고 있고요. 2010년부터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이 지문 검색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시신은 부패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지문 감식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오늘 사건처럼 5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도 온전하게 지문이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앞서 그 왼손은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온전히 실압화된 채.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정말 망자의 혼이라는 게 있는 걸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관련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앞서 피해자의 언니가 꿈속에서 냉동창고에서 언니가 살려달라고 하는 걸 봤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심 씨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막 귀신이 날 보고 있다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사건 해결에 왼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그 손만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 부분은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정말 주근이의 원통함이 결국 사건 해결을 도운 게 아닌가라는 다소 비과학적인 의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1월 3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지 관리인이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되죠. 유독 그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이게 이틀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해당 차량은 고가의 BMW였는데 아니 이 공동묘지에 누가 하루 이상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냐고요. 관리인은 확인차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즉각 불길함을 감지했죠. 이 차량 주변으로 다량의 피가 막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차 옆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도 핏자국이 선명했고요. 심지어 벤치 옆쪽으로는 뭔가 끌려간 듯한 핏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관리인은 즉각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날 이 춘천경찰서에 해당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1시간 후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에 또 신고가 걸려옵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전날 외삼촌의 묘지가 있는 춘천 공동묘지에 나선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이때 딸은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남겼죠. 자신의 어머니 실종에 새아버지가 관련된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조회해본 결과 그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차량의 주인은 남양주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52세의 여성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 안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묘지 곳곳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김 씨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CCTV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1월 2일을 중심으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2일 오후 3시 김 씨의 차량이 묘지 입구로 들어가는 게 확인돼요. 그런데 이 차가 들어오기 약 40분 전에 한 2시 20분쯤인데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이 한 대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주는 바로 김 씨의 남편 53세 한 씨였죠. 앞서 딸이 의심한 그 새아빠 말이에요. 김 씨와 새아빠 한 씨는 지난 2006년에 재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한 씨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막 기분이 나쁘면 툭하고 막 김 씨에게 손찌검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로도 아내와 자주 다퉜고요.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재혼 6년 만인 2012년부터 한 씨와 별거를 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같은 공동묘지에 1시간 간격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후에 아내는 실종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 주위로 수많은 혈흔이 발견된 거고요. 당연히 경찰의 화살은 남편 한 씨에게 향했죠. 경찰은 그가 묘지에 먼저 와서 김 씨를 기다렸다가 납치한 게 아니냐 추정합니다. 그리고 즉각 한 씨를 찾아 나섰죠. CCTV에 따르면 이 한 씨의 차량이 3시 25분쯤 공동묘지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이 발견된 건 3일 밤 경기도 양평입니다. 이때 한 씨는 검문 중이던 경찰들을 따돌려요. 그리고 다음날 4일 한 씨의 차량이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발견되죠.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경찰이 서둘러서 그 남겨져 있는 한 씨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와요. 이 한 씨 차 안에서 나온 혈흔, 또 공동묘지에서 나온 혈흔 모두 실종된 김 씨의 것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납치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혈흔의 양만 봐도 이게 상당했거든요. 그 김 씨가 분명 어떤 심한 부상을 입은 게 확실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 정도죠.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고 약 일주일이 지난 1월 9일, 마침내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용의자 한 씨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된 거예요. 자, 체포는 됐는데 이 남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날 그 아내를 만났다. 그 묘지에서 만나서 약간의 다툼을 했지만 실종은 난 전혀 모르는 문제다 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몇 대 때렸대요. 근데 뭐 살인은 가당치도 않다 라고 발뺌하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아무 관련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친 걸까요? 어쨌든 경찰로서는 한 씨가 계속 부인을 하니까 수사가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이 범행 현장을 정확히 촬영한 CCTV는 없었고요. 흉기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거라곤 그저 혈흔뿐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맞지만 결정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어쩌죠? 이거 다 잡고도 지금 놓치게 생긴 거예요. 경찰은 신락 같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CCTV에 매달렸어요. 특히나 사건 전후로 한 씨의 차량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거 봐라. 수상한 행적이 포착됩니다. 한 씨가 사건 당일, 그러니까 즉 1월 2일 밤에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홍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잠깐 차를 세웠더라고요. 지도를 두고 보니까 이 지점은 완전 산골짜기 도로변이에요. 가게나 주유소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정차를 한 이유가 뭘까? 혹시나 싶었던 경찰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죠. 그리고 얼마 뒤 그 밑 하천에서 버려진 기름통과 장갑 하나가 나옵니다. 네네, 예상보다 좀 실망스러운 물건들이에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과. 하지만 경찰들의 생각은 달랐죠. 한 씨가 굳이 여기서 차를 세운 이유와 이 물건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름통을 토대로 인근 철물점을 탐문수색했어요. 이걸 분명 뭔가 철물점에서 샀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한 씨가 그 사건 당일 오후 5시 11분에, 그러니까 이때가 김 씨와 만남 이후 시점이죠. 한 철물점에 가서 이 기름통과 장갑을 구매한 게 확인됩니다. 또 철물점 주변의 주유소에서 등유 40리터를 구입한 것도 파악했어요. 추가적으로 국가수 감정을 맡겼는데 그 장갑에서 겉부분에 피해자 김 씨의 혈흔이 나왔고요. 또 장갑 내부에서는 한 씨의 DNA가 검출돼요. 그러니까 이 장갑을 한 씨가 끼고서 이 김 씨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수상한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한 씨가 같은 날 밤 10시 40분 주유소에서 막 세차하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자, 근데 이때 한 씨의 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러웠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제 CCTV 장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은 셀프 세차장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 겉면을 세차하잖아요. 근데 한 씨의 경우에는 차 안쪽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시트가 이러면 다 젖을 텐데. 이건 내부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걸 종합해서 경찰은 한 씨가 머물렀던 그 홍천의 하천이 시신을 유기한 곳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1월 12일쯤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1월, 겨울이잖아요. 이 하천이 얼마 전에 찾아온 한파로 인해서 완전히 꽁꽁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색팀이 50cm나 되는 얼음 다 깨고 그 안을 수색하게 되죠. 정말 여기서 아무 결과가 안 나왔으면 허무했을 텐데 기적적으로 그 밑에서 뼈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게 보통의 경우였다면 물살에 휩쓸려서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사건 이후에 하천이 얼면서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뭐가 잘 풀리나 싶었지만 또 다른 난관. 국가수 확인 결과
뼈 조각들이 완전히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DNA 확인이 어렵죠. 겨우 발견했는데도요. 이렇게 해결이 될 듯 말 듯. 사건이 다시 벽에 부딪히자 수사팀은 좌절합니다. 이제 또 어디서 증거를 찾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천만다행으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현장이 드러나게 돼요. 그 문제의 하천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이 폐가에서 버린 지 얼마 안 된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피 묻은 헤드셋과 담배꽁초요. 자, 감식을 해보니까 이 혈흔이 피해자 김씨의 것이었고요. 담배꽁초에선 한씨 DNA가 검출됩니다. 아니 근데 웬 갑자기 이렇게 뚱딴지처럼 폐가가 등장하는 걸까요? 어떻게 경찰은 여기를 찾아냈냐 싶었는데 사실 경찰은 이 하천에서 뼈 조각들이 다 불에 타 있었다라는 거에 주목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태웠을까? 일대를 조사했죠. 그러다가 근처 폐가의 주방 여기가 유력해 보였고 조사를 했더니 마침 거기서 증거가 나온 거예요. 피 묻은 게. 정말 저는 약간 짜릿함을 느꼈는데요. 이게 하천 수색에서 포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대를 다 이제 확장해서 수색한 경찰의 집념에 정말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그 폐가 주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코를 찌를 듯한 그 등유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아궁이 천장에 그을음이 남아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을음이었죠. 수사팀이 즉각 주방 전체에 혈흔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약을 뿌린 결과 주방이 모두 푸른빛으로 뒤덮입니다. 핏자국이었어요. 이후 경찰은 즉시 아궁이 바닥에 남은 재를 샅샅이 파헤쳤죠. 그러자 예상대로 타담한 뼈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뼈에 붙어있는 근육 조각이 몇 개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DNA 검사를 맡겼죠? 그건 바로 피해자 김씨였습니다. 이때까지 정확히 시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한씨는 이 모든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게 되죠. 이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인데 피해자 김씨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이 돈으로 오빠 장례 치르고 묘자리를 좀 좋게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남편 한씨가 와서 가족들 몰래 이 보험금의 일부인 4천만 원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빠의 묘지에 봉분조차 올리지 못하게 됐고요. 너무 열받죠. 그리고 이 일은 당사자 김씨에게 아주 사무치게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 일 때문에 김씨 아버지도 사위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했고 상황이 점점 한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이때 한씨는 이미 김씨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한테 수차례 연락을 해서 야 만나서 좋게 해결하자 라고 설득을 했죠. 여기에 김씨는 결코 만나지 않겠다 법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만남을 거부했고요. 이때 한씨가 새로운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또 가족을 이용하는 건데 당시 아내 김씨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춘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1월 2일 한씨가 이 남편이란 사람이 대뜸 요양원에 찾아가서 장모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난동을 피우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이 잠시만요 하면서 보호자인 김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엄마를 지금 병원에서 퇴원시킨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김씨가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달려오게 된 거예요. 한씨는 그걸 계기로 만나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다툼을 하는데 이때 한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얘기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 그 춘천 지역에 오빠가 안치되어 있던 공동묘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공동묘지에 한씨 차가 들어왔고 또 김씨가 도달했죠.
이때 한 씨는 재결합을 제안합니다. 근데 김 씨는 완강해요. 근데 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상황도 안 좋은데 다 이렇게 좋게 좋게 하자고 말하는데 너무 강력한 거절을 받으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내 뺨을 때렸죠. 김 씨가 당황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 근처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씨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 김 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는데 마침 이때 이 돌벽에 뒤통수를 부딪혀서 피를 흘려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씨는 멈추지 않았죠. 쓰러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잡고 벤치 모서리로 강하게 내리칩니다. 잠시 후 김 씨는 힘을 잃고 축 몸이 처졌습니다. 한 씨는 서둘러 그녀를 자신의 차에 싣고 공동묘지를 빠져나오게 되죠. 이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홍천군에 위치한 폐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침 여기가 예전에 부부가 같이 펜션을 한번 해보자, 개발해보자 해서 알아봤던 곳이라 익숙했어요. 폐가에 들어가서 한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쌓고 아내의 시신을 그 위에 올렸죠. 화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괴상한 점이 있는데 아내의 시신을 이렇게 가부좌를 튼 자세, 그러니까 요가하듯 양반 다리를 앉힌 자세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랬다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장례 절차였다고 변명해요. 근데 이것도 황당하죠. 이후 그는 장작에 불을 붙여서 약 3시간 동안 김 씨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거기서 뼈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일부는 계곡에다가 유기를 했고 나머지는 아궁이 바닥에 묻어서 유기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서둘러 가서 모든 혈흔을 제거하게 되죠. 이렇듯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내내 한 씨는 살인이 아니다. 이거는 살인이 굉장히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결합을 거부하니 분노가 일어나서 살해했고 또 나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검찰은 한 씨의 범행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애초부터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을 이용해서 김 씨를 유인했죠? 게다가 시신을 화장하고 뼈 조각까지 유기하고 상당히 치밀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조사 중에 드러난 정말 황당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아니 한 씨한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연녀가 있는데 왜 아내를 만나서 재결합을 얘기하죠? 그리고 재결합을 안 해주니까 살인을 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심지어 사건 당일 한 씨라는 인간이 시신 다 유기하고 자동차 청소하고 새벽 1시쯤 돼서 내연녀를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내연녀의 증언에 따르면 한 씨의 몸에서 고기 타는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다 끝난 후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내연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검찰은 한 씨가 계획살인을 한 거다. 그래서 징역 30년이 마땅하다고 청구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우발적인 것은 인정하겠다라면서 감형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돼요. 이 판결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아니 유족이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데 왜 재판부가 임의로 감형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한 씨는 이미 과거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게 확인돼요. 그렇다 보니 정말 그날 살인을 한 게 우발적이냐? 아니 이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이 아니냐? 라는 그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았죠.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시신 없는 살인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시원하게 검인을 검거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은 다소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떠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준 수사관분들께 꼭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